동무 말이야. 아무래도 말이야 그 안개 끄나무 같은 산동 별일이 다 하는 거예요. 건축을 딱 빼더니 맞박에 건축이 되더라고. 이 쫑깍 이거 죽인다고 말이야. 진짜요? 진짜 화났구나. 학교 선배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마포구에 있는 모 호텔에 만났어요. 근데 학교 선배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아니야. 정말이죠. 야, 이건 뭐야? 이 사기꾼 새끼 말이야. 하고 소위 사기꾼인 줄 알고. 이 사기꾼이라고 막 이제 버럭까지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호텔에 있던 사람들이 좀 놀라가지고 커피숍에서 그냥 전부 정적이 쫙 흐르는 거야. 이 사람들 놀라가지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라고. 먹었네.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반응이. 그런데 신분증을 바로 까는 거야. 보니까 뭐 국가안전기획본부에 나오더라고 기타. 이 사람들이 이제 아주 뭐 관명사칭한다고 막. 이것도 가짜다. 아, 이거 어떻게 믿냐, 내가. 관명사칭한다고. 야, 집에 빨리 와. 빨리 경찰 신고해. 딱 제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앉아가지고 저기 얘기를 하는데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더라고요. 조사를 했네요. 내사를. 내사를 했더라고. 하면서 박 선생, 총을 들고 국가를 지킨 것도 중요한 충성이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것도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더 버틸 어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오케이. 승낙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 말. 좋네요. 이게 영화를 보면은 신분을 이제 세탁하려고 위장을 하려고 바로 이제 군인이다가 갑자기 이제 넘어가면 뻔히 이제 뭐야 이거 되니까 막 뭐 도박하고 빌리고 돈 빌리고 당겨가지고 뛰어난 수표를 갖춘 저 장비가 왜 나왔느냐? 우리 역사에 있잖아요. 너무 똑똑하고 너무 한 사람은 사회 그 시대에 적응을 못하는 거야. 아하, 앞서.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거는 전과 기록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신용불량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나는 내에서 업무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상관들하고. 상관들하고. 네.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지나갈 문제 갖다가 왜 이래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다. 왜? 더블 메이커. 지금 군 생활 중에 네, 상명하복이 가장 그 확실한 군대 내에서 윗사람들 지시에 계속 내가 부응하는 반대하고. 그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참 제가 이렇게 죄송스러운 것이 저희 부부하고 가장 친하게 지냈던 지금 이제 모 그룹 회장님 계세요. 회장 부부가 주말마다 같이 골프를 칠 정도로 이렇게 친했어요. 근데 그분한테 돈을 빌립니다. 거액을. 돈을 빌려. 거기 빌려요. 일부러 안 갚는 거예요. 일부러. 영화에서 이런 내용 나왔어. 어떤 일부러겠어요? 그분은 이제 화가 나는 거야. 돈도 돈이지만은 사람이 일래.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렇지. 이 사람이 승질 나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그 아빠가 말이야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소문을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와. 아니 그걸 개인이 견뎌내면서 그 작업을 한다고요? 그건 기본이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동아은행 서초지점에서 돈을 빌립니다. 대출 받아가지고 안 갚아요. 은행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되는 다 거예요. 오다 쓰신 거예요. 신용불량이 되는 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스갯소리로 이제 사건이 끝나고 나서 내가 신분이 통해가지고 이제 퇴직할 때 이제 그 검찰이나 경찰에 있던 그 전과주에는 다 지워져요. 지울 수 있어요. 신용문장은 안 지워지더라고요. 신용불량 그런 거 있어요. 신불. 아니 그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경제는 또 이제 정부하고 분리돼 있기 때문에 사적 기관들이기 때문에 10년을 기록이 남아요. 은행은 아니 근데 저는 선생님 궁금한데 정말 꿋꿋하게 생활해 오시던 군인 때려치우고 하루아침에 막 신용불량자 되고 돈 빌리고 이러면은 가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뀐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충격을 받았고 그 반응이 어땠을지 저는 너무 상상을 못 하겠거든요. 그게 이제 부부라는 것은 계속 같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너무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제가 이제 운이 좋다고 할까? 다행이라는 것은 아내가 제가 하는 일은 일체 한마디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그걸 예상해서 창철에서 계속 이제 주입을 시키는 거죠. 에이 그냥 막말로 들어서 못하겠다 한동 못하겠다 이제 그 우리 부대에서 일했던 일을 심서봉대하는 거예요. 요만한 걸 딱 이렇게 벗어가지고 집안에서 여만한 걸 집에 와서 이만하게 하시고 그거를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거쳐서 지고도 계속 해나가니까. 근데 만약에
당신 요새같이 말이야 바가지 그 지금 때가 올 때 나가려고 하냐고 막 바가지 들면 저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집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뭐 공작이고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가족이 그러는 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안기부 공작 요원으로서 이제 대북 공작을 이제 시작하는데 선생님의 공작 어떤 거였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 당시 이제 북한 핵 개발 문제가 상당히 그래, 정보 이게 영화에 나오는. 에서는 화두로 떠올랐어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정보를 첩보를 수집해라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공작은 적 수뇌부에 들어가서 적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어렵다. 공작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상대국의 정책 지도자들의 의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북이 전쟁 중가 있어.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지. 하면은 공격 걸 것인가 뭘 것인가 이런 거는 답이 어디서 나와요? 최고 지도자. 최종. 정책 지도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북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그 당시엔 직접 들어가서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외, 특히 조총련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 그게 말하는 이제 정보원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설프게 갔다가 다 들통나가지고 역공작을 당한단 말이에요. 아, 이거 거짓 정보를 주거나. 거짓 정보. 거짓 정보를 주고. 역정보를 주는 거야. 와, 헷갈리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제3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층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직접 들어가서 직접 확인한 거다. 근데 그게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내가 시도를 한 거죠. 이사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이사를 한 저녁에 이렇게 음료수하고 과일을 갖고 왔어요. 앞집 아줌마가. 그 뒷날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이제 케이크하고 사가서 이제 잡례를 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 남편이 대역이라는 그 광고에서 아,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그로 바뀌었다. 이 사람이 대북 광고를 찍는 게 소원했던 거예요. 그래. 수도 없이 못 들어가고 이제 압록강, 두만강 주변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업무는 안 하고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성과는 없지. 해다 잘린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만나. 얼마나 한이 맺히겠어. 근데 순간 아 이거구나. 아, 이거 거기서 지금 아이디어가 그쪽에서 떠오르셨네. 북한에는 알다시피 사전에 이 광고란 용어가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사회주의 없죠. 없죠. 그러면 이 광고가 실현된다고 가정한다면은 이것은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다. 김정일 위원장 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둘러싸고 있는 로얄 패밀리나 권력의 핵심층하고 접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정부사에 근무하면서 대북 관계를 했다. 이거 해보자 하니까 이 사람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광고라는 게 없다. 그렇죠. 금지된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금지된 거를 성공시키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치. 라는 이제 역발상인데, 자 이제 북한 수뇌부에 이제 침투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최고 권력으로 가기 위한 제일 첫 단계의 사람. 누구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장성택의 형이자 북한 군부 실세인 장성우의 외아들 장현철입니다. 그 장씨 집안, 그 큰형이 장성우, 그다음에 둘째가 장성길이거든요. 그 밑에가 이제 장성택. 이 장씨 집안에 묘하게 아들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장현철이를 타고 가면은 권력에 들어가는 가장 첩경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죠. 저한테 정보를 주는 그 우회적인 사람에 의해서 이제 그 조총련계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그 어떻게 얘기하다가 북한의 실세 장성택의 형 장성우의 아들이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산 농산물을 남포로 들여다 포대가리 해가지고 남쪽에다 팔아먹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구나. 포대가리가 뭐예요? 포대가리가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1990년 중후반에 그 남한에서 북한하고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뭐 오징어라든지 뭐 명태, 뭐 말린 조개, 북한 산물을 이제 그 한국으로 들여와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은 북한에서 해봤자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1년에. 그러면은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산을 사와요. 사와가지고 내용물은 중국산, 겉에 포장지는 북한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한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원산지 둔갑시켜서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런 포대가리가 헌법에도 보면 북한이 저희 영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노다지 사업인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학교 선배가 운영하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계속 받아들입니다.
물건을 계속 받는다. 네, 물건을 장현철의 물건을. 고대가리 한 거. 한 걸 계속 활성화시켜줘요. 보름을 앞두고 가장 많이 쓰는 게 뭐겠습니까? 호두, 땅콩 뭐 이런 거. 땅콩, 견과류. 그다음에 이제 그 말린 고구마 줄기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왕창 수입을 한 거예요. 근데 왕창 수입하게 놓고 이제 국내 파트가 이제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 파트가 또 인천 항구를 담당하는 국내 파트에서 기자를 딱 해가지고 이런 게 들어왔다. 여는 거예요. 급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날 뭐 얼싸웠다고 아이템 그냥 막 때리죠. 언론에 뭐 터지면은 누구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제가 안 되는 거야. 와. 결제를 안 해. 물건은 여기 잔뜩 와 있고. 와 있고 중국 사람 결제가 안 되고. 되고. 중국 애들은 얘를 믿고 그동안 거래 신용을 믿고 줬다 왕창 줬단 말이에요. 돈은 못 갚지. 그러니까 장현철이가 혼에 몰린 거예요. 얼마 정도 되는 액수일까요? 한 내가 기억나는 50만 달러 넘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 농수산물 특히 50만 땅콩 이런 게 당시. 6억 원어 치면 당시에. 그거는 거기서 깝깝한 일이죠. 엄청. 연락이 오게 만들어. 뉴스는 계속 터지고 있고. 중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면서 밀반입되거나 위장 수입되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산 호두 100톤을 북한산로 위장 수입하려다 적발돼 반송된 데 이어서 올 1월에는 부산과 인천항을 통해 정월 대보름 성수기를 겨냥한 수입호도 천여 톤 160만 달러치가 반입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또 흑금성 님께서 장현철을 이제 물을 먹이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동출이 탔겠습니까? 돈도. 지금 한국에서 돈이 와야 되는데 돈이 안 오니까 또 장현철은 중간에서 돈을 한국에서 받아서 또 중국 수출업자한테 넘겨야 되는데 이른바 돈맥 경화가 와버린 거잖아요. 지금. 돈맥 경화. 막혀버렸어. 돈맥 경화. 막혔어 지금. 그래가지고 중국 공화는 가택연금을 시켜버린 거예요. 장현철을. 지금 열흘 안에 빨리 돈 안 갚으면은 지금 구속시키겠다. 고소된 거. 그렇죠. 그래서 흑금성님께서 이제 병 대신 약을 드리는 때가 왔어. 구원 특수가 등장.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돈 옛다 50만 불을 줘버리면은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돈 어디서 났냐고. 그래서 조청년 서재호 씨를 통해서 부탁을 받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빚을 갚아줘요. 그러면 이 장씨 일가 아들 뭐 외아들이라면서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지. 고맙고 은인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돈 그만 주고 다 맞춰서 형이야. 말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쉽게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그 당시엔 이제 우리는 중국에 있는 모든 정보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걸 사태를 파악하는 거예요. 중국 내 공안업자 이런 사람들 전부 이제 봐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그 심사 분석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죠. 이때다. 그다음에 이제 한 액션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그 판단은 본부에서 하는 것이고. 얼마 전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가기 3일이죠, 3일. 3일 애들이 전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주는데 3일 했을 때요. 너무 마지막까지 이렇게 밀어놓으면은 쥐가 고양이 물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나뿐만 아니라 그것은 국정원 우리 부서 내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으로 보고 있던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동아줄. 큰형. 갑자기 누군가 나타난 인물. 천사네 천사.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포대가리 사업의 함정을 파놓고 네. 거기서 이제 장현철의 등에 올라타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북한의 수뇌부를 향해 이제 달리기 시작하는데 장현철에서 시작된 인연은 당연히 그의 아버지이자 북한의 최고위층 장성택의 또 친형이기도 한 장성우를 이제 만나요. 내가 먼저 만나고 싶다. 먼저 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군단에 딱 들어가서 2만 달러 준비했어요. 그 당시 뭐 잘 아실 거예요. 2만 달러는 돈이 북한 그 사이에서 얼마 큰 돈이었었냐면 2,500만 원. 평양 시내 그 전차 운전수 그 봉급이 달러로 오면 1달러 50센트 받을 때예요. 1달러요? 네. 1,500년 2만 달러면 얼마 큰 돈인지 근데 그때 2만 달러라고. 줬어요? 한 달에 1달러 주는 거. 그래서 딱 책상에 놓고 직원들 한번 식사 한번 해봤더니 이 보더니 나한테 박 선생 그 진짜 나 주시는 거예요? 그 3번을 확인하더라고요. 아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 했더니 주문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장현철을 구한 거에 도와준 거에 더워서 플러스해서 알파를 해서 100점을 만들어낸 거죠. 통이 크시네. 이제 장성우의 아들한테 접근하셨다 그러잖아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장성택은 나와 다니는 김정일이야. 왜냐하면 김정일은 숨어 있고 경호 때문에 마음대로 못 나와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장군님 말씀이라고 다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의 친형이잖아. 근데 친형인데 친형이 3군단장이라는 걸 했는데 뭐 우리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군단 사령관이고 대장 칭호를 받은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을 치면 아버지가 움직이고 아버지를 움직이면 동생을 움직이고 동생을 움직이면 김정일이 움직이고 이게 당구 치듯이 탁 치면 여기 가서 탁 맞고 쓰리쿠션으로 그냥. 쓰리쿠션. 이렇게. 어이구 이제 사진이 있네요. 이 인물입니다. 리철이라는 인물인데 당신이 북한의 대외경제위원회 심의처장 리철. 이분이 영화 공작에 아주 주연급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영화에서는 이성민 씨가 얘기했던 이명훈 씨가 이분의 실존 모티브였습니다. 맞죠, 선생님? 실질적인 이제 공작의 어떤 출발점, 핵심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그 뒷얘기를 좀 내가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내가 이제 군 장교 출신이니까 북한에서는 내 상대를 현역 중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군 정신 너무 투철해가지고 북한 식당이니까 화면에 북한 노래만 나오면 발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해외란 중국을 처음 나온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일을 하라고 하냐.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비즈니스 하러 왔는데. 비즈니스 왔는데 자꾸 이런 걸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해 가시죠, 그죠? 처음 나면 더. 나 못해. 나 그러려면 나 돌아갈 거야. 돈이고 지고 나 안 해. 영화에서 또 그래서 거부를 한 거예요. 내가 이것 잘하지만은 거부도 잘합니다. 이렇게. 나 안 해. 나 못하는데 저런 놈하고 일 못해. 그냥 확 질러버렸다 했더니 그 다음에 내보내준 게 그 바로 이철이를 보내주는데. 그래서 거부하니까. 리철은 당시 북한 최고 엘리트 중에 한 명이고요. 그 김일성 종합대학을 경제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 거의 유일하게 몇 안 되는 자본주의 경제학 전공자였고 심지어 박사 논문이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이었어요. 이게 자본주의를 이해할 줄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 또 외화 사업을 해서 그러니까 외화벌이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덕에 그 공화국 영웅 훈장까지 받았어요. 공화국 칭호 공화국 영웅 받았으면 뭐 살아있는 사람이. 저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 공화국 영웅 칭호 받은 거 처음 본다. 최고위층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리철만큼 좋은 상대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 첫 번째 캠피스 호텔에서 딱 이게 로비에 들어오는데 깔끔한 거야. 벌써 다르죠. 스타일이 그러네. 깔끔한 게 눈이 살아서 바짝바짝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이도 나고 같고. 그래서 허연직이 얘기 나왔고. 그래서 허연직이. 더군다나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거기는 아들만 둘이에요. 우리는 딸만 둘이야. 근데 우리 큰딸하고 그 큰아들하고 나이 차이가 4살인가 3살 차이 나요. 오, 딱인. 근데 나중에 장난 삼아서 야 사위 잘 크구냐 그러면 야 근데 저 며느리는 잘 키우고 있어 막 이러지. 촌스러네. 이 영화는 약간 차이나는 것이 상당히 편하게. 근데 이게 일본어를 좀 해요. 일본 사람만 상대해주고 이제 그래서 서로 이상, 박상 이렇게 이제 호칭할 정도로. 와, 상당히 선생님께서 가깝게 일본어를 배우신 게 진전하죠. 거기서 또 빛을 봐요. 배워가 됐던 거예요. 아니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그 영화에서 보면 진짜 딱 긴장되는 장면이 아까 그 리철 씨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로 가시오. 거문 쪽에서 이제 뒤로 돌으시오. 다시 원래 있던 데로 가시오. 막 난리를 쳤고 겨우 이제 드디어 다단하고 만나는 거죠. 영화는 선생을 좀 만나고 싶은데 말이오. 지금 당장 호텔 정문 앞으로 나오시오. 장소 바꿉니다. 호텔 뒷문으로 나오시오. 뒷문으로 나와 왼쪽으로 10m만 걸으면 야시장 입구가 보일 겁니다. 야시장을 지나 반대편 출구로 나오시죠. 이건 진짜 가고 싶지 않겠다. 공영 현관을 따라 쭉 걸어오시다 보면은 출구 앞에 고려관이라는 식당이 보일 겁니다. 거기서 뵙겠습니다. 아이 처음부터 고려관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동선을 길게 잡아서 또 다른 사람 누가 오는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지. 뒤에 누가 따라오나. 요즘 공화국을 저하려는 잔망한 것들이 날뛰는지라 우리 동무들이 예민하게 굴었습니다. 이렇게 긴장감 있게. 영화는 그렇게 재밌잖아요. 그게 영화 그 영화 사는 백미잖아요. 그것도 무슨 영화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전혀 근데 우리는 설마 아주 편했어요.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얘기하고. 저 내가 차명 계좌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비밀리에 좀 만들어줄 수 있겠어? 진짜라고 이게? 사명 계좌. 맞죠, 선생님? 북한 2인자가 차명 계좌를 만들어달래. 맞아요, 선생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그런 그 통제된 국가일수록 통치자금만이에요. 네. 우리 내부에서 판단은 약 400억 달러 정도의
비자금이 스위스에 예치된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얼마요? 400억 달러? 400억 달러. 얼마예요? 400억 달러면 40조 원. 40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국제적인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게 불가능한 걸 알아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HSBC하고 홍콩은행에 두 개의 구좌를 트는데 내 이름으로. 문제는 그 외국계 은행은 보니까 돈이 들어갈 때는 그냥 구좌에 집어넣으면 돼요. 찾을 때는 반드시 그 계좌자의 사인이 들어가야지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출할 때는 저한테 전표를 갖고 와서 사인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그래도 얼마가 찼다는 거하고 얼마가 들어갔다는 건 저는 안단 말이에요. 그 사실 이렇게 차명 계좌를 많이 만드는 이유가 북한 사람의 이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만약 만들었다고 해도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할 때 이게 압류가 돼요. 그러니까 딱 잠겨버리는 거예요. 북한이 차명 계좌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이나 또 제1교포들 이런 사람들 쓰는데 우리 박 선생님 이름으로 차명 계좌를 했다고 하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엄청난 신임이다. 두 번째로는 엄청난 위험에 빠지셨구나. 왜냐면은 차명 계좌에 잘못 접근하거나 손을 대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제거할 수도 있고 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하지만 손을 대면 죽이겠다라는 경고일 수도 그러니까 경고일 수도 있는 거죠. 엮었다, 완전 엮었다. 박 선생이 남쪽에서 현금화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광고물을 제작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교류에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측에서 아무리 지금 광고를 하겠다고 해도 이거를 김정일 위원장의 제가 없이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바로 김정일에게 그게 과연 거죠. 보고할 거냐. 북한의 광고를 모르니까 심지어는 그 전문가들 들여다가 북경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시켜요. 광고가 뭔지를. 우리나라의 광고 전문가가 가서 국제방송에서 남녀 직원들을 10명씩 그 장기간 투숙시키면서 광고를 처음부터 개요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다 준비 끝났어. 누가 김정일 위원장한테 준비만 했어. 마지막 보고를 카드를 내밀 것이냐. 누구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너무 겁나니까. 그게 이제 그 고양이 목에 있는 누가 방울을 달 것이냐인데 얼마나 애매한 문제겠습니까? 잘못 말했다가 천하의 장성택이도 말 잘못했다가는 광고를 이 자식이 이거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겁을 내는 거야. 이때 또 나와.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는 인물이 있으니까. 9명이 있으니까. 2명도 남아있어요. 시계 궁금하다. 흑금성 북수내부 침투 루트인데 너무 궁금하다. 이렇게 흑금성의 광고 사업이 지지부진했어요. 이때 어쩌지? 리철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립니다. 박 선생, 내일 평양에서 중요한 손님이 한 분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김정일 장군과 독대를 할 수 있는 라인이 있어. 이분을 잡으면은 광고 사업 아주 탄탄대로를 달릴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짜잔. 아이고, 사진이 없네요. 윤기철이라고 사실 김정일이 신임을 하던 보위부의 시세, 보위부 부장이었습니다. 백화점 구경가 그러더니 아무튼 따라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백화점 3층에 고급, 예를 들어 몽블랑 만년필이라든가 문구 있잖아요. 명품관. 거기를 바로 올라간 거예요. 쭉 들어오는데 롤렉스점에 갔는데 그 가운데 롤렉스점 그 매장 가운데 전시대 이렇게 유리관 있는데 거기에 조명 막고 돌아가는 게 있어. 있지. 귀신이 보고 있는 거야. 가보니까 남녀 시계 한 세트가 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7천만 원이 넘어가요. 어머. 근데 그걸 완전 보고 쭉 보더니 나중에 갈 때 또 기로 오는 거예요. 또 보고 있는 거야. 사저. 이거 사저잖아. 이거 사저. 순간 저 사람한테 분명히 혼기가 찬 아들이나 딸이 있구나. 왜 본인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왜냐? 북한에서는 우리 같이 다이아몬드 반지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시계. 시계가 예민하고. 예물로 시계를 뭘 주냐가 그 혼사의 척도잖아요. 맞아요. 거의충이니까. 그렇게 진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참 선택. 야, 부동산 누가 결혼했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얘기해봐. 그러더니 아들하고 딸이 한 달 간격으로 올 가을에 가린이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내가 뭐가 스쳤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언론에 그 스위스 시계 조합에서 홍콩하고 우리나라에 진품을 감별하는 10명의 전문가를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 스위스의 시계 조합을 통해 나오는 홍콩하고 우리나라의
그 숫자는 양보다 8배, 800%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8배가 만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 시계조합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파견한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문가들도 분갈 못하겠다 이거야. 너무 잘 맞네. 근데 그거를 친구는 안 적이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 그 시계 꿀목에 저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서울 좀 잠깐 다녀온다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시계만 갔죠. 했더니 너무 똑같은 거야. 우와. 똑같은 게 케이스까지. 비싸요. 그래서 사장한테 얼마예요? 그랬더니 700을 달래요. 700만 원이요? 비싸네. 어디다가 700 달라고 하냐고 봤더니 700이요. 이건 너무 정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진짜 똑같다는 거야. 그것도 명품이네. 내가 빨리 이렇게 합시다. 400까지 되더라고요. 이야, 세트가 거의 400까지. 반값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그 이튿날 서울 갔던 기념으로 제가 하나 사왔습니다. 무슨 방에 들어 주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그 이렇게 안아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오, 달라졌어. 입이 김 밑에 걸리고 막. 체면이 없어요. 나부터 했더니 첫 마디가 박 선생, 내가 공화국 법이 허용한 한 내가 도와주겠어. 밥을 먹다가 갑자기 지금 이 김영룡 제1부장이 흑금성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6.25가 북침이요 남침이요? 깜짝 놀랐습니다. 흑금성 선생님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남침이고 북침이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6.25 전쟁이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만약 북측에서 한반도를 하려고 했으면 남침이고 남측에서 통일을 하려고 했으면 북침이다. 근데 6.25 전쟁은 북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남침이다. 아주 선을 잘 타고 넘어갔거든요.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런 대답을 그 0.5초 사이에 진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마지막까지 테스트한 것이 이제 점검한 것이 어느 순간이냐. 북에서 나를 신뢰한 것이 어느 선이냐. 그것을 여러 방법으로 이제 자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의 위치한 사람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는 역사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야. 그렇지. 알고 본다고 이제 0.5초에 순간적으로 대답하고 0.5초 내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0.5초.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하면서 그거요. 그게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나중에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철이 나한테 막상 그때 북침했다고 하면 선생 우리가 끝났어요. 와. 오히려. 저 의지가 살아있다 이거야. 아하. 뭐 이런 경험도 있었다고 하시던데 노동당 그 입당하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총까지 꺼냈다고. 이건 사실입니까? 난 이거는 사실 선생님 제일 좀 의문. 약간 영화적인 어떤 드라마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영화에서하고는 그 총을 겨눈 건 맞는데 최초에 내가 북을 접촉해서 들어가면서 북에 포섭되는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인 것은 우선 노동당 입당원을 써야 돼요. 그죠? 입당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성세역을 해야 돼요. 이게 기본. 결국 밀봉교육을 받는 게 세 가지가 북에 간첩이 되는 가장 포섭되는 가장 그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는 안 한 거예요. 왜? 하는 것이 이상한 거야.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한테 충성한다. 이건 네 주체장을 따른다. 난 못해 그렇게든. 사업가니까. 네, 오히려 반대로 치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그 김영룡 부부장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박 선생은 지금까지 공화국에 크나큰 은혜를 받고 이런 거 해줬는데 입당도 안 하고 충성세역도 안 쓰고 교육도 안 받고 하느냐 이거야. 동무 말이야. 아무래도 말이야 그 안기부 끄나물 같은 산동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계속 방어하니까 권총을 딱 빼더니 맞박에 권총을 대더라고. 이 쫑깍이 죽인다고 말이야. 진짜요? 진짜 화났구나. 거기서 내가 이제 오줌 지르면 안 되잖아요. 왜 그 때리려고 하면 때려봐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서라 그러지 그지. 진짜로 이게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권총을 빼들고 이 쫑까지 쏴 죽인다고 못보게 들이대는데 거기서 밀리면 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끝까지 내 스타일을 밀고 나가자. 그래 쏴 죽여봐. 나 하나 죽여서 네 공화국에 이익이 되면 죽여. 그럼 세게 나가요. 내가 그런 그 각오하나 왜 왔겠느냐. 죽여봐. 못 죽이죠. 그러더니 딱 그러면서 선생은 지금부터 우리 공화국 포로야. 포로라고 하더라고요. 안 보여야겠다는 거야. 잡겠다는 거죠. 납치.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왕 이런 거 뭔가 있다 판단하고 이왕 사고치면 더 크게 사고치자. 밥상을 그냥 확 가다 엎어버린 거야. 이야. 밥상을 그냥 확 가다 엎어버린 거야. 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협박하는 일부 부장한테
여기다 밥상을 확 엎어버렸으니까 와, 이거 너무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맘대로 해. 나 잡아가지고 니 돈 해. 그럼 나오니까 리철이 이제 방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박 선생 10시까지 자지 말고 대기하시오. 옷도 깨끗한 옷을 입고 이왕이면 샤워 좀 하고 대기하시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갔는데 가만히 봐도 깨끗한 옷을 입고 샤워를 하고 밤 10시에 대기를 하라. 라는 것은 드디어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지 않았을까요? 그 이참사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오늘이구나. 바로 이제 직감하게 준비를 했었죠. 항상 들어갈 때마다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그 성향이라든가 습관이라는 걸 먼저 연구하고 교육을 많이 받죠. 준비를 하고. 그래서 됐구나. 이게 감을 직감적으로 했죠. 왜? 아시다시피 김정일 위원장이 야행성 인물이에요. 낮에는 자꾸 밤에 일을 했고 저 밑에 그 간부들이 사람들이 아주 죽을 중이에요. 왜요? 10시 되면 근무를 시작하면 밤 10시. 고양이는 아침 나갔다가 밤. 아니 그래서 당분간 불빛은 안 꺼진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 자료 정보들이 모아지는 게 대체로 8시, 9시쯤 돼. 밤에? 하루 종일 있었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이. 뭐 모의성이건 군에선 사건 사고건 뭐 모이지는 시간 있잖아요. 10시, 11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간부들은 다 야전 침대를 옆에다 놓고 살아요. 누워있다 전화통 딱 옆에 누워있다가 그냥 전화 벨만 울리면 그냥 총알같이 일어나서 전화 받는 거지. 드디어 흑금성 기나긴 공작 끝에 북한의 존엄 김정일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소름 돋았어. 진짜 이럴까 진짜. 장군님께서 들어오십니다. 포스가 진짜. 야 뒷모습도 진짜 많이 닮아. 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김정일 위원장. 진짜 우와 대박이야. 우리 서로 대범하게 말해봅시다. 박 선생이 말한 기 광고 사업이 공화국에 얼마 벌어줄 수 있어? 위원장님께 돌아갈 금액은 5년간 최소 1,200만 불로 추정됩니다. 도장 직소. 어느 날 나한테 오더니 박 시장 걱정하지 마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나도 근데 이제 상당히 독이 오는 상태니까 당신 같으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평양에서 일본으로 날아가는 걸 잡았다. 이게 도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김정일 위원장이 통크게 가더라. 그 사람도 우리 공화국에 손을 키는 것다 실질적으로. 그 국가와 자기가 만든 국가와 조직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밖에 없으니까 통크게 봐줘라. 그러니까 그 보복 계획이 조총련을 통해서 하게끔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거야.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말만 가지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라인을 통해서 날렸죠. 나 여기 왔으니까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왔더라고요. 기존에 나를 만났던 사람들은 다 아웃된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이철 참사만 같이 나온 거예요. 공작원이 아니었어. 예. 군인 아니니까. 그러면서 그때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은 좋아, 난 아주 지키겠다. 다만 우리 가족과 우리 어머니는 즐겁지 않냐. 내가 지금 이제 들어가면 내가 공학 들어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국정원 수사 담당자가 나한테 해줬던 얘기를 장군님께서 이렇게 해서 통크게 봐주겠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국정원에서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확증이 되고 안심을 한 거죠. 왜 통크게 봐줬을까요? 실제 아까도 초대 말했잖아요. 공작의 목표가 적을 혼란하게 한다든가 누구를 암살하든가 오늘 시설을 뭐 핵실을 파괴한다든가 포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를 파악하고. 나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 있는 정보만 가져오는 것이 내 공작 목표란 말이에요. 그 좋은 정보를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끼친 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명분이 됐을 것이고, 실지는 내가 판단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내가 볼 때는 골동품에 대해서 상당히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흑금성 공작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아 지금 근데 아직 광고 안 찍었네? 안 찍었는데 근데 우리는 광고를 봤잖아요. 이거 광고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망했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유종의 미였어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했던 남북 최초의 광고 합작 프로젝트. 2005년도에 다시 꽃을 피웁니다. 이제는 안기부 공장명 흑금성이 아니라 대북 사업가 박채서의 신분으로 북한 내부에서 촬영하려고 했던 광고가 약간 그 계획을 틀어가지고 중국 상하이에서 최초로 남북 합작 광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흑금성의 작전은 마지막에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와. 성공했던 거죠.